서로의 무소유 월드 제8부 마을. 오전 중에 김을 매거나 어쩌면 독서나 집필을 한 후에 나는 보통 물도 아낄 겸 후미진 곳을 헤엄쳐 건너면서 다시 한번 연못에서 목욕을 했다. 그렇게 내 몸에 있는 노동의 먼지를 씻어냈다. 또는 내가 밭일을 하면서 생긴 최후의 주름까지 폈고, 그러고 나면 오후에 나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다. 나는 매일 혹은 격일로 한가로이 마을을 산책하며 입으로 혹은 신문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떠드는 이야기거리들을 들었다. 그 이야기거리들은 동종요법의 소량을 복용한 것처럼 나뭇잎에 바삭거리는 소리나 개구리의 울음처럼 상쾌했다. 새나 다람쥐를 보기 위해 숲속을 걸었던 것처럼 나는 마을 사람들이나 아이들을 보려고 마을을 걸었다. 소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 대신 나는 수레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의 집에서 한쪽 끝인 강가의 목초지에는 사형쥐가 사는 마을이 있었다. 반대쪽 지평선에는 느릅나무와 플라타너스 숲 아래 바쁜 사람들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그들이 굴 입구에 앉아 있거나 한담하기 위해 이웃집으로 달려가는 프레리 도그처럼 나에게는 신기하기만 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자주 그곳에 갔다. 마을은 나에게 거대한 신문 열람실 같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 한때 스테이트 가의 리딩 상사가 그랬던 것처럼 견과류와 건포도, 소금, 옥수수, 가루와 다른 식료품들을 팔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앞에서 말한 생활 필수품, 즉 뉴스에 대한 엄청난 식욕과 건강한 위장을 갖고 있어 한 번의 자리 이동 없이 큰 길가에 영원히 앉아서 소식들이 계절풍처럼 끓어오르거나 속삭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니면 에테르를 흡입한 것처럼 다만 고통에 대해 마비되거나 무감각해진 것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종종 의식의 작용 없이는 차마 들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 내가 마을을 산책할 때면 어김없이 일광욕을 하기 위해 사다리에 앉아있는 양반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 눈을 이리저리 힐끗거리며 때로는 개슴츠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또는 양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헛간에 기대어 마치 그리스의 여인상 기둥처럼 헛간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양반들도 있었다. 그들은 대개 문 밖에 나와 있었으므로 바람이 전하는 소식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었다. 이것들은 소위 추잡한 제분소와 같아서 여기서 모든 이야기들은 처음에 거칠거나 빡거나 갈린 후에야 더 미세하고 섬세한 깔때기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내가 관찰한 결과 마을의 가장 중요 장소로는 식료품점, 술집, 우체국, 은행이었다. 기계의 필수 부품처럼 그들은 편리한 곳이면 어디든 총과 대포, 소방펌프를 비치해 두었고, 집들은 인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좋게 잘 배열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여행 계획은 태형에서 도망쳐야 했으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에게 매질을 했다. 물론 잘 보이기도 하고 눈에 잘 띄는 맨 앞줄에 사는 사람들은 최초의 일격을 가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가장 높은 땅값을 지불했고, 긴 틈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도시 변두리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몇몇 주민들은 여행객들이 담을 넘어 속아다니는 옆길로 도망쳐 탈출했기 때문에 매우 낮은 땅값이나 창문세를 냈다. 간판들이 그를 유혹하기 위해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일부는 선술집이나 식료품점처럼 그의 식욕을 자극했고, 어떤 곳은 옷가게나 보석상처럼 변덕스러운 생각으로, 또 다른 곳은 이발소, 구두, 수선소, 양복점처럼 머리털이나 발, 옷을 미끼 삼아 호객했다. 게다가 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마음 내킬 때는 언제든 방문하라는 초청은 너무 끔찍했으며 이때만을 학수고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부분 나는 즉시 태형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충고해준 대로 대담하게 그리고 망설일 필요 없이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 이 위험으로부터 훌륭하게 탈출했다. 또는 라이어 가락에 맞추어 큰 소리로 신에 대해 찬미하며 사이렌의 목소리를 지워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던 오르페우스처럼 고상한 생각을 떠올리며 탈출했다.
나는 체면 따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울타리 사이에 구멍으로 도망치는 것을 한 번도 주저해 본 적이 없으며 그러면 아무도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구별할 수 없었다. 심지어 나는 내가 어떤 집에 난입하는 일도 익숙했는데 그곳에서 나는 환대받았으며 무엇이 진정되었고 전쟁과 평화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세상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와 같은 채로 걸러진 핵심 내용을 알게 된 후에 나는 뒷길로 빠져나와 다시 숲으로 도망쳤다. 내가 마을에 늦게까지 머물다 집으로 올 때는 특히나 어둡고 비바람 치는 날이면 불이 환히 켜진 어느 집 응접실이나 강의실을 떠나 어깨에 호밀과 옥수수 가루를 짊어지고 숲에 있는 나의 아늑한 은신처를 향해 오는 일은 매우 즐거웠다. 외면의 나 자신만이 배의 키를 잡도록 남거나 순조롭게 항해할 때는 키를 고정시킨 채 즐거운 생각의 선원과 함께 갑판 밑으로 들어갔다. 나는 난로가 곁에서 내가 항해를 할 때에 대한 많은 즐거운 생각들을 했다. 나는 비록 몇몇 심한 폭풍우를 마주쳤지만 절대로 표류하거나 조난당하지 않았다. 숲속은 보통 날 밤에도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둡다. 나는 몹시 어두운 밤에 숲 한가운데서 종종 길을 찾기 위해 길 위에 나무 사이에 틈을 올려다 보아야 했다. 내가 가는 길은 수레가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어서 두 발로 내가 만들어 놓은 희미한 트랙을 느껴야 했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나무들을 파악하여 두 손으로 느끼면서 18인치만큼도 떨어져 있지 않은 소나무 두 그루 사이를 지나갔다. 때때로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꿈꾸듯 넋을 놓은 채 발로 길을 찾은 어둡고 무더운 밤에는 집에 늦게 돌아온 후에는 손을 들어 빗장을 올려서 정신 차릴 때까지 나는 내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을 회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손이 아무런 도움 없이 입을 찾듯이 만약 주인이 손을 버릴지라도 몸이 집으로 오는 길을 찾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몇 번 방문객이 밤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는 그를 집 뒤에 있는 수레가 다니는 길로 안내하고 그가 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주어야 했다. 밤이 어둡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는 눈보다는 발에 의존해 귀가해야 했다. 그렇게 어두웠던 어느 날 밤에 나는 연못에서 낚시하고 있던 두 명의 젊은이들에게 길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숲에서 1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살았고 길을 꽤 잘 알고 있었다. 하루나 이틀 후 그 중 한 명이 나에게 칠흑같이 어두컴컴한 밤에 그들의 땅 근처에서 새벽까지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헤맸다고 말했다. 게다가 몇 차례의 심한 소나기가 내려 나뭇잎들이 젖어 있는 바람에 그들의 몸까지 흠뻑 젖었다고도 했다. 속담에도 있듯이 나는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어둠이 너무 짙을 때 마을 거리에서조차 길을 잃을 수 있다는 많은 얘기들을 들어왔다. 마을 근교에 사는 어떤 이들은 수레를 타고 물건을 사러 마을에 왔다가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마실 나갔던 신사숙녀가 언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 채 가던 길을 반마일 벗어나 오직 발로 길을 느끼며 걷기도 했다. 언제든 숲에서 길을 잃는 것은 놀랍고 기억해 둘 만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경험이었다. 종종 눈보라가 칠 때면 심지어 낮에도 사람들은 잘 알려진 길로 나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길이 마을로 향하는지 구별할 방법이 없었다. 비록 그는 자신이 수천 번 숲을 왕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특징 하나까지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길은 그에게 시베리아의 길처럼 낯설기만 했다. 당연히 당혹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아무리 사소한 산책일지라도 우리는 무의식적이기는 하지만 조종사처럼 끊임없이 확실히 알고 있는 등대나 갑을 향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걷던 길을 벗어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근처에 있는 갑의 방향을 염두에 둔다. 우리가 완전히 길을 잃었을 때나 방향을 바꿀 때가 되어서야 인간이 세상에서 길을 잃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한 번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비로소 자연의 광대함과 기이함을 이해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잠이나 방심에서 깨어날 때마다 다시 나침판의 방향에 대해 배워야 한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을 잃고 나야 우리 자신을 찾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무한한 범위를 깨닫기 시작한다. 첫 번째 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오후에 나는 구두 수선소에 가서 신발을 사기 위해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 그만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갔다. 내가 다른 곳에서 언급했듯이 나는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사람을 의사당 문에 있는 소처럼 사고 파는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 뿐더러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른 목적에서 숲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어디를 가건 간에 사람들은 더러운 제도를 가지고 그를 설득하려 들고 거칠게 다룬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오드펠로우의 무모한 사회에 그가 속하도록 강요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내가 효과가 있든 없든 강하게 저항할 수도 있었고 사회에 대해 미쳐 날뛸 수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나는 사회가 나에 대해 미쳐 날뛰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다음날 석방되었고 수선된 신발을 찾아서 페어헤븐 언덕에서 허클베리를 딸 수 있는 제때의 숲으로 돌아왔다. 나는 한 번도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당한 적이 없었다. 나는 나의 원고를 넣어둔 책상용 말고는 어떤 자물쇠나 빗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 빗장이나 창문에 박을 못 하나 갖지 않았다. 나는 며칠간 집을 비웠을 때에도 밤이건 낮이건 문을 잠근 적이 없다. 심지어 다음해 가을에 2주 동안 메인주의 숲에서 보낼 때도 그랬으나 나의 집은 군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보호되는 것보다도 더 존중되었다. 지친 방랑객들은 우리 집 난로가 곁에서 쉬면서 몸을 녹일 수 있었고 문학의 조예가 깊은 이들은 내 책상에 몇 권 없는 책을 즐길 수 있었다. 또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응접실 문을 열어서 내가 저녁 때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먹으려 하는지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연못에 왔다 갔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부적당하게 금박을 입힌 작은 책 한 권 외에는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이때쯤 근처의 군인이 이것을 발견했으리라 믿는다. 나는 확신하건대 만약 모든 이들이 내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단순하게 살 수 있었다면 도둑질과 약탈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일들은 오직 일부가 풍부한 것 이상으로 소유한 반면 다른 일부는 충분히 갖지 못한 공동체에서만 발생한다. 포프가 번역한 호메로스의 책들은 곧 적절하게 배포될 것이다. 어떤 전쟁도 인간을 괴롭히지 않으리. 너도 밤 나무 그릇만으로도 충분하던 그때엔 정치를 하는 이들이여 어찌하여 처벌하려고만 하시오. 덕을 사랑하시오. 그러면 사람들 또한 저절로 덕이 높아질 것이오. 윗사람의 덕은 마치 바람과 같고 평민의 덕은 풀과 같소. 바람이 그 위로 불면 풀은 몸을 구부리기 마련이오.